저도 이걸 10몇 년 동안 해봤잖아요. 다 당연히 여기 있는 두세 놈들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야, 왜 그 두세 개만 사지? 왜 17개는 같이 사는 거냐? 내가 어떻게 하려고 두세 개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렇잖아요. 또 여기서 드는 질문은 뭐냐면 네. 결국은 과거의 백테스팅 결과는 좋았다 쳐도 네. 앞으로 이 전략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데 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코스피 코스닥 2,400여 개 종목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를 그 안에서 발라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죠. 어떤 당연하죠. 기업들을 어떻게 사야 하느냐가 네.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과거는 이랬는데 미래도 이럴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략 있잖아요. 이거 100년 됐잖아요, 벌써. 이 전략이.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오케이 한국에서는 다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그 책을 몰랐다라고 쳐보세요, 근데. 네. 그럼 예를 들면 저도 이제 4, 5년 전에 그 제 첫 책을 썼거든요. 네. 그 할 수 있다 콘텐츠 투자라고. 네네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최근 5년 동안에도 코스피 수익률이 0.24%로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네. 근데 그 2호 전략이 연봉이 13% 나왔어요. 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도 코스피가 복리 6% 그리고 제 전략은 24%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전략이 다 알려져도 수익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 종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추출해가지고 지금 이 기준 일자가 10월 4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건 안 되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 한 달 후에 투자해도 똑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콘테스트가 조만간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게 매일 이제 종목을 뽑을 수 있게 되어 놓을 거예요 이게. 근데 네. 여기 보면은 누르면 돼요. 띵 누르면은 그 퍼 PBR 배당 수익률이 낮은 그러니까 퍼와 PBR가 낮고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들 얘가 뽑아줘요 이렇게 그 엑셀표로. 그렇죠.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일단 뭐 가설을 세워야죠. 예를 들면은 뭐 퍼와 PBR가 낮고 이제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두 번째는 백테스트를 돌려보는 거죠. 네, 이제 네, 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사고, 네, 그 다음에 3개월이나 한 번에 주기적으로 이제 이 종목들을 갈아 끼우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끝. 그다음 부자 되면 돼요. 네. 지금 저기에서 네. 어떻게 했길래 저 지금 한 20개 가까운 종목이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퍼 PBR 배당 수익률이 네. 각각 국영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국영수에 등수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퍼의 등수, PBR의 등수, 배당 수익의 등수, 그리고 등수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등수가 우수한 이제 20개의 학생을 뽑아낸 거죠. 한마디로. 저기서 상위 1%? 이거는 그 퍼와 PBR의 배당 수익의 가중치. 예를 들면 제가 배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기면은 가중치. 여기서 1이 아니라 5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대 1대1의 가중치를 똑같이 둔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위만 뽑아다오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한마디로 이 그 국영수에서 네. 그 이제 평균 그 성적이 가장 높은 애들을 20개 뽑아다오 이렇게 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지금 PER 하위, PBR 하위는 저 퍼, 네. 저 PBR. 네, 그리고 배당 수익은 고 배당 수익이 그래서 있죠, 아마. 상위 이렇게 했을 그렇죠. 때 네. 아까 어떤 종목들이 떠죠? 저기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소형주 필터가 걸려 있죠. 시가총액 그쵸, 하위 그쵸. 20%. 네. 시총 하위 20%. 그죠. 그래서 뭐 대창 스티디니 뭐 유성기업인 삼성펄프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추천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추천주는 아니고요. 예시죠, 한마디로. 예시. 솔직히 저도 이 전략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정말 나는 이제 그레이엄의 학생인데 난 정말 퍼와 PBR와 배당 수익에 투자를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전략을 검증해 보시고 전략이 뭐 좋다고 나오면은 이 기업들을 사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백테스팅 전략으로 봤을 때도 과거 네. 평균으로는 훨씬 더 시장을 상회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이 종목들은 지금 10월 4일 기준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다음 달에 이렇게 똑같이 전략을 돌려보시면은 종목들이 분명히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퍼랑 PBR랑 배당 수익률은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가격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수록 달라지고 요것도 그렇죠. 이제 상위 몇 개 이렇게 꼽았기 때문에 항상 네. 그것도 이제 그렇죠. 주가 등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다만 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네. 뽑아놓고 그래 나는 이걸로만 갈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거는 다 못 믿겠고 내가 하나하나 정성적인 분석도 좀 해봐야겠어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16년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초창기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뽑은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정성적인 분석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기업들이 지금 뭐 적자가 최근에 있었는지 뭐 배당이 올라갔는지 수익이 올라갔는지 이런 거 분석을 다 했는데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50개 정도 종목을 뽑아가지고 한 20개 정도는 제가 실제로 사고 30개는 버렸거든요. 네. 근데 늘 그 제가 버린 30개의 수익
수익이 제가 투자한 20개보다 더 높았어요. 근데 사실 저도 CFA 자격증 있거든요. 근데 저도 네. 기업 분석 다 할 줄 알아요. 그 이제 DCF도 보고 이제 재무 분석사. 재무 분석사 다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해도 결국은 그 완전히 페일했어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 투자자들은 저보다 재무 지식이 훨씬 떨어질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소위 퀀트 기업들 중에서 옥석을 찾아내겠다라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거 어렵죠. 네, 왜냐면은 사실. 그 50개 중에서 저는 당연히 깨끗하게 보이는 20개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0개, 그러니까 제가 버린 30개 기업이 수익이 높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니까 수익이 높은 거예요, 사실. 그게 저평가되지. 네. 저평가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차티스트는 차트만 봐라. 네. 다른 뭐 외신 보고 막 전략. 맞아요. 아, 그거 매우 좋네요. 네, 맞아요. 기술적 네. 분석이 그냥 엉켜버린다. 그래도 그렇죠. 네. 퀀트 보려면 숫자만 봐라. 네, 맞아요. 네.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건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진짜 차트 분석 잘 하시는 분이 네. 아 이제는 차트가 안 먹힌다. 아, 네네. 이러면서 뭐 한 예. 수년 전부터 조금 다른 전략도 같이 버무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전략을 이제 본인이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시장의 전략이 한 몇 개 정도 있잖아요. 뭐 가치 투자가 한 큰 블록으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차트, 소위 이제 기술적 투자가 있고, 매크로 투자도 있고, 정보 매매도 있고, 다 좋고,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본인만의 어마어마한 우주관을 만들면 좋기는 한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그걸 할 수가 없죠. 결국은 그렇죠.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퀀트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기에서 그냥 액기스만 뽑아낸 겁니다, 사실은. 이 책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나오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 대표적인 것 두 네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예. 일단은 약간 시즌인 만큼 네. 할로윈 전략이라는 거죠. 할로윈 전략. 그러니까 네. 아까도 이제 초반에 강원욱 작가님이 4월 22일에 전략 매도하셨다. 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시장은 이제 할로윈 전략을 펼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네. 라는 내용인데 네. 일단은 할로윈 전략이 뭔지랑 할로윈 전략은 네. 일단 그 할로윈이 10월 30일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그때 주식을 사가지고 6개월 후에 파는 전략이 할로윈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전략이고요.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주식 투자를 주로 안 하고 이제 안전자산에서 노는 거죠. 뭐 현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네. 1년을 절반으로 자를 수 있다면 그렇죠. 10월 네. 말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네. 그 전략. 근데 그것도 뭔 소리야? 그때 사면 뭐 주식 다 올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네. 때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통계가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물론 그렇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시장에서 통하기 때문에 그게 어메이징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당연히 매년 그게 먹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1월, 4월에 투자를 했으면은 한 10번 중에서 7번 정도는 수익이 났고 3번 정도는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네. 단 수익이 날 때 수익이 손실이 날 때 손실보다 보통 한 2배 정도 컸습니다. 평균 먹을 때 20% 먹고 깨지는 해에는 10% 정도 깨지고 이렇게 보면 깨질 될 때 것 같아요. 덜 깨지고 벌 때 많이 벌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78%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11월, 4월에 수익이 나는 확률이. 그리고 5월에, 10월에 그러면 무조건 돈을 말아먹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고 미국에는 63%?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한 15% 이상의 차이가 나요, 확실히. 이기는 확률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78대 63이었고요. 한국은 70대 53인가 뭐 그래요. 11월, 4월에 1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은 네. 한 7번 정도 평균적으로 돈을 벌었고요. 아. 5월, 10월에 10번 투자했으면은 평균적으로 5번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 5월, 10월에는 그 벌 때 버는 금액이랑 깨질 때 깨지는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1대1 정도예요, 그거는. 네. 그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다만 10월 말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전략을 내가 택했는데 네. 그게 2020년 하반기, 아니 2022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는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10년 중에 3개년에 그게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사실 길게 갈 필요도 없고 작년도 안 먹혔거든요. 작년도 11월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전략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때 퀀트를 해가지고 수익이 조금 나긴 났어요. 왜냐하면 제 전략이 코스피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좋으니까. 그래도 이제 작년에도 그게 안 먹혔습니다. 11월, 그러니까 10월 말에 들어가서 4월 말에 파는 거. 길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네. 누적적으로 백테스팅 결과처럼 내가 뭔가 얻으려면 한 10년 이상은 이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 11월, 4월 요 전략은 사실 이제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냥 월간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1695년부터 분석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의 결론은 한 1960년부터는 굉장히 잘 먹힌다. 최근 60년 정도는. 그 전에는 뭐가 잘 안 먹혔어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그냥 할로윈 전략뿐만이 아니라
할로윈 전략 플러스 한국형 올웨더 전략.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이 이제 붙이신 전략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한국형 올레더라는 거는 이제 원래 그 올레더라는 말이 레이 달리오가 만든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그 올레더라는 거는 어떤 날씨가 와도 내 포트폴리오는 살아남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이 포함되는 건데 우리는 또 운 좋게 한국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원화와 달러 자산으로 또 한 번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리지널 그 올레더 전략에는 모두 전부 다 이제 달러 그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원화와 달러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또 한 번 MDD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 드로 다운. 그러니까 네, 그렇죠. 최대 손실. 네. 손실률. 그렇죠. MDD라는 거는 그 가장 재수 없을 때, 이제 가장 이 전략이 안 먹혔을 때 내가 얼마나 깨지는가.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MDD가 50에서 60%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얼추 될 것 같고요. 아니 이제 코스피는 75%네요. 75%. 왜냐면 94년부터 98년까지 장이 75%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최고점에 사서 최저점에서 팔기. 그거 말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개미 투자자가. 그래서 이게 MDD라는 거는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겪는 그 고통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한국형 올레더를 쓰면은 그 고통의 장이 10%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물론 올라갈 때도 상승률은 제한이 될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그렇죠. 주식이 100% 올랐는데 맞아요.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다른 네. 거 들고 있으면 이제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산을 배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양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다만 MDD 그러니까 최악의 손실률을 네. 조금 회피하고 좁힐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포트폴리오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식 비중을 퀀트식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형 올레더의 가장 큰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 막 확 올라가는데 나는 별로 못 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복리 수익이 뭐 8%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형 올레더는 미국 주식 17.5%, 한국 주식 17.5%, 35%를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 35%를 그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퀀트 전략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 뭐 한 143페이지, 144페이지 보면은 네. 한국형 올레더 할로윈 전략 결합하기 여기 나와 있고 아, 네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 한국 중기채, 네. 미국의 중기채 뭐 이렇게 했을 때 연 복리 수익률이 얼마, MDD가 얼마 이렇게 뽑아 놓으신 게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연 복리 수익률이 뭐 이렇게 두 자릿수로 가지는 않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쵸.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제어하는 네.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한 자리 수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한국형 올레더에서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5월, 10월은 조금 더 낮추게 하는 식으로 해서 또 조금 그 플러스를 낼 수가 있죠. 거기서. 그렇죠. 네. 그게 그 전략이고 또 그것도 있네요. 강환국의 슈퍼 가치 전략. 아, 네네네. 제가 이제 다른 전략들보다 역시 네. 강환국의 슈퍼 가치 전략은 도대체 뭘까? 그거는 제가 이제 2017년에 만든 전략인데,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를 쓰면서 만들었는데, 거기는 그냥 그 벤저민 그레이엄 전략과 한 8, 90%는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는 퍼 PBR은 똑같이 들어가고, PCR, PSR, 그 두 개 지표가 추가가 되는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뭐 벤저민 그레이엄을 많이 보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전략도, 사실은. 네. 혹시 조금 뭐 백테스트 해볼까요? 보여주실 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레시피 다 공개해도 어차피 네. 사람들 이 전략 제가 5년 전에 공개했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최근 5년 동안의 수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좋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소형주로 들어가고요. 소형주 들어가는 거 똑같고, 그리고 팩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팩터에 보면은 그 전엔 퍼 PBR 배당 수익률이었는데 네. 얘 지우고 이제 PCR와 PSR 요거 뭐 차이거든요 지금. 네. PSR은 이제 매출 대비 이제 주가. 그렇죠. 여기 여기 PCR은 그렇죠. 캐시플로우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 영업 현금 영업 흐름이죠. 현금 흐름.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면은 저도 궁금하네요. 최근 5년 동안 어땠을지.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여기 오기 전에 안 해봤어요. 한번 보죠. 네. 이거 망신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요. 잘 나왔고요.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여기서 네. 거창한 이름도 강환국 슈퍼 가치 전략이라고 적은 다음에 좋습니다. 렛츠고 가보죠. 참고로 제 첫 책은 정말 5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5년 전에 만천하에 공개된 전략입니다. 그 책 3만 명 읽었어요. 네, 그렇죠? 네. 오. 5년 전부터 읽은 전략인데 네. 5년 동안에 전략의 수익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강환국의 슈퍼 가치 전략 이제 책에 나왔는 거 제가 대신 이제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예. PER, PBR, PSR,
PFCR. 거기서 이제 PFCR을 쓸 수도 있고 PCR을 쓸 수도 있고 거의 대동소이예요. 이게 프리 캐시플로우냐? 맞아요. 예. 뭐 그거로도 조금 더 돌려볼 수 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복리 46% 나쁘지 않네. 그치. 우와. 내 전략치고는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최근 5년 동안에 복리 23%, 근데 커스피는 0.2%였고요. 최근 3년 동안에 요 전략이 복리 38%, 그리고 이제 커스피는 6.7%. 그 전략이 아직도 잘 살아있다고 봐야겠네요. 최근 5년, 3년에도. 네. 이야. 최근 1년에도 이제 장은 마이너스 23%, 제전략은 마이너스 7%. 살아있네요, 아직도. 살아있어. 좋았어. 네. 잘 되고 있네. 이거 보세요. 이거 전략을 아무리 알려줘도 어차피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네. PER, PBR, PSR, PCR 네 네. 개인데 그 평균 순위, 그 상위에 있는 것들, 그렇죠. 가장 네. 좋은 것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20개 기업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네. 거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분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반기라든지 월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종목수 20개가 별로다 하면 10개, 30개, 50개 넣으셔도 되고요.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바꿔 살 수 있어요. 네. 분기별 리밸런싱이라는 건 종목 교체를 분기에 한 번 한다. 그렇죠. 네. 반기별 리밸런싱이다 그러면 반기에 한 번 사고 판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또는 뜻. 11월, 4월에만 투자하면 어땠을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네.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강환국의 슈퍼가치 전략, 뭐 PER, PBR, PSR, PCR 좋은데 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들어가는데라고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레시피야, 스프예요, 스프. 네. 스프 쭉 찢었어. 네.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얼마 들어가고 네. 소금 얼마나 들어가고 알고 네. 싶다는 거죠. 네네. 혹시 좀 예, 그러니까 그 너무 말씀하신 저희가 대로 다 베껴 먹으려고 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퍼와 PBR와 PSR와 PCR에 각각 순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뭐 퍼가 100위고 PBR가 200위, PSR가 500위, 뭐 PCR은 300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100, 200, 500, 300의 평균을 내는 거죠. 네. 그럼 그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숫자가 가장 낮으면 낮을수록 순위가 높은 기업이겠죠. 네. 그 예를 들면 뭐 퍼 2위, PBR 1위, 뭐 PSR 3위, 뭐 PCR 5위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순위가 가장 이제 그 좋은 그 2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분기에 한번 그 기업을 바꿔 끼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거를 백테스트를 한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하면 네. 돈 잘 버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맞아. 진짜 한마디로 하자면. 그렇죠, 맞아요. 예. 그걸 이제 어떤 조건값으로 검색을 해보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 사실 누구나 그거 원하잖아요. 돈은 진짜 잘 버는데 저평가된 기업을 사는 걸 원하잖아요. 네. 여기서 예. 여기서 제가 끊고 진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진짜 네. 우리 와이스트리트 엄청나게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인데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든지 뭐 거버넌스 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예. 싼 거 싼 이유가 있다. 네. 저평가받는 회사는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다. 네. 저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주라고 나눠주지를 않는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적 분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게 또 그 안에 한 20개 종목 중에 막 끼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끼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끼어 있습니다. 네. 많이 끼어 있고요. 예. 20개 기업 중에서 20개 애들이 전부 다 손잡고 사이좋게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네. 저도 이걸 10몇 년 동안 해봤잖아요. 다 당연히 여기 있는 두세 놈들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드캐리. 예, 그죠. 하드 캐리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야, 왜 그 두세 개만 사지? 왜 17개는 같이 사는 거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두세 개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렇잖아요. 저도 당연히 원하는 거는 그 17개 쓰레기들은 버리고 두세 개만 사는 거죠. 제 그러고 포트폴리오를 500% 하드 캐리 하는 애들을. 근데 제 실력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네. 확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20개를 나눠서 살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놓으면은, 예. 이제 물론 지금은 장이 굉장히 이상해서 그렇지만, 그냥 보통 장 같은 경우는 그냥 10개 애들은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어디 저기서 누워서 쉬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뭐 어떤 회사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직원 20명 있으면 10명 놀고 있고, 뭐 어쨌든 뭐. 네.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회사들도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 회사들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두세 놈들이 업무를 다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캐리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이 포트폴리오도. 아. 네.